한파로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요? 대만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열대 기후의 천국이라 불리던 대만에서 10일 만에 437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WHO는 즉각 한파 재난 경보를 발령했고 세계 의료진들은 즉각 대피령을 내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을 자랑하는 대만의 병원들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현대의학으로도 막을 수 없는 참사라며 고개를 숙였고 CNN, BBC는 전례 없는 재난이라며 충격적인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선조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치명적인 한파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MIT, 스탠포드, 도쿄대의 건축공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비밀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터득하고 계셨습니다. 현대과학의 최첨단 시설도 막지 못한 죽음을 한국의 전통 온돌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특별한 남방 문화는 어떻게 세계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을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전통 지혜가 현대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은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건축공학과의 헬렌 웨스트브룩 교수입니다. 영국 요크셔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어린 시절부터 건축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건축가였던 아버지와 초등학교 과학교사였던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19세기에 지어진 우리 집의 난방 문제는 어린 시절부터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춥고 습한 날씨에 높은 난방비는 우리 가족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제가 건축공학이라는 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3살의 나이에 케임브리지 대학 건축공학과의 박사과정에 진학했을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빨리 교수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의 연력학과 에너지 효율에 관한 제 연구는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는 적응형 열효율 시스템이라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8살의 나이에 케임브리지 건축공학과 최연소 교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연구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국의 오래된 건물들이 겪는 난방 문제는 첨단 기술로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AI 기반의 제어 시스템과 최신 단열재를 적용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매주 열리는 교수 세미나에서도 이 문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은 더 강력한 AI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단열재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2023년 봄 3년간 공들여 개발한 AI 기반 난방 제어 시스템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막대한 연구비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기대했던 효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 홀로 남아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방향이 맞는 것인지, 첨단 기술만이 해답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처럼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명문 대학들에서 동시에 온 초청장이었습니다. 대만 국립대학과 서울대학교에서 각각 한 학기씩 총 1년간의 객원 교수직을 제안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시아는 제게 너무나 낯선 곳이었고 제가 연구해온 분야는 주로 추운 기후의 건물 에너지 효율화였습니다. 열대성 기후부터 한랭 기후까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과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학자인 사라 토마스 교수가 제 고민을 듣고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영국과 비슷한 기후를 가졌으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난방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했습니다. 현대기술의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때로는 과거의 지혜에서 미래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연구실을 떠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낯선 환경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케임브리지에 왔을 때처럼 말입니다. 떠나기 전 저는 아시아의 건축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현대 건축에 관한 자료는 넘쳐났지만 전통 건축이나 난방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난방에 대해서는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연구실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제 첫 논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2008년에 쓴 살아있는 시스템으로서의 건물이라는 제목의 그 논문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때로 과거로부터 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말 마지막으로 연구실을 정리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케임브리지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늘 그렇듯 위엄있게 서 있었습니다. 첨탑 위로 떠가는 구름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오래된 건물들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아시아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제가 그때의 제 모습을 돌아보면 무언가 알 수 없는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이 머나먼 동양의 한 나라에서 그것도 수천 년 전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발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2023년 9월 타이베이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를 맞이한 것은 숨막히는 듯한 습한 더위였습니다. 영국의 서늘한 가을 공기와는 전혀 다른 기후에 순간 제가 맞이할 새로운 도전의 무게가 실감되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터미널을 빠져나오는 동안 이미 등줄기에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국립대학의 건축공학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갖춰진 연구실들과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진들의 모습은 케임브리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진행되는 연구들은 제가 익숙하게 다뤄온 것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연구실은 15층에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타이베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전통 사원들이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한쪽 벽면에는 대만의 기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평균 기온 28도, 습도 75%. 영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첫 세미나에서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우 교수가 발표한 아열대 기후에서의 지속가능한 건축이라는 주제는 제게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열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열과 함께 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과 대립하는 것이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듯 했습니다. 웨스트브룩 교수님, 저희는 자연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있죠. 리우 교수의 이 말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연구는 어떻게 하면 자연환경을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접근법 자체가 달랐습니다. 연구실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들의 질문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영국의 단열 기술을 더운 기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추위를 막는 것과 더위를 막는 것은 정말 같은 원리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제가 당연하게 여겨온 많은 것들에 의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특히 한박사과정 학생의 발표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전통 가옥의 통풍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설계를 제안했는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첸 교수의 안내로 타이베이 시내의 건물들을 탐방했습니다. 첸 교수는 대만의 전통 가옥을 연구하는 건축사학자였습니다. 그는 각 건물을 설명하면서 현대 건축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보세요. 이 오래된 집의 처마 각도를. 첸 교수가 한 전통 가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름에는 강한 햇빛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적절히 햇빛을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자장치도 필요 없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현대 건축에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조절 시스템 대신 복잡한 기계 설비로 실내 환경을 통제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오히려 덜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실험을 진행하면서 저는 점차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너무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연의 힘을 거스르는 대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10월 중순 대학에서 국제건축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제가 발표한 영국의 현대 건축과 에너지 효율이라는 주제는 예상외로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대만 건축가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서구의 건축 기술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각 지역의 기후와 문화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제 연구의 근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제 접근법이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전통을 고려한 맞춤형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씨가 점차 선선해지면서 연구실 동료들은 겨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여전히 더운 날씨였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추운 날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전기 히터를 준비하고 옷차림도 조금씩 두꺼워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들의 준비가 다소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연구일지를 작성하며 제 생각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더운 기후에 대한 적응기였지만 점차 건축에 대한 제 관점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과 자연, 현대와 전통, 보편성과 지역성.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이 되자 날씨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습도도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에어컨 없이는 생활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은 매일 밤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작은 사찰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 이 공간이 놀랍도록 쾌적했습니다. 건물의 구조와 방향, 재료의 선택,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온도 조절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속 가능한 건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 저는 대만에서의 첫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다음 학기 계획을 논의하던 중 한 동료가 대만의 기후변화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겨울철 기온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흥미로운 데이터 정도로만 여겼던 것이 지금은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25년 1월 초에 있었던 대만의 한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북극발 한파가 대만 전역을 강타해 43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도시, 제가 알던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제가 머물렀던 그 현대식 건물들에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위를 막는 데만 초점을 맞춘 건축 설계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연구해온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라는 주제가 이런 재난 앞에서는 무력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대만에서 보았던 많은 것들이 이미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만의 전통 가옥들이 보여준 지혜를 더 깊이 연구했어야 했습니다. 첸 교수와 함께 방문했던 타이난의 한 전통 가옥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집은 특별한 냉난방 장치 없이도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실내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집주인 할머니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 집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것인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특별한 장치가 없어도 말이에요. 그때는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 여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말씀 속에 현대 건축이 잃어버린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가옥의 구조는 놀라웠습니다.
두꺼운 흙벽은 자연스러운 단열재 역할을 했고 처마의 각도는 계절에 따라 적절히 햇빛을 조절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건물 자체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건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대만을 떠나기 전 우연히 발견한 한 논문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역사적 자료로만 여겼지만 지금은 그것이 미래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특히 바닥 전체를 이용한 난방 방식의 효율성은 현대 건축이 다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2025년 현재 대만에서는 이번 한파 사태를 계기로 건축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해결책은 여전히 현대 기술에만 의존적인 것 같습니다. 더 강력한 난방 시스템, 더 두꺼운 단열재, 더 많은 에너지 소비. 이는 제가 2023년 대만에서 보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접근법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대만에서 보낸 그 시간은 단순한 연구 경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곳에서 저는 현대 건축의 한계를 직접 목격했고 전통의 지혜가 가진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437명의 희생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깨달음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발전시켰어야 했다는 후회가 듭니다. 그래서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그 후에 한국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온돌의 지혜는 제가 대만에서 느꼈던 모든 의문과 고민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2024년 2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온은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겨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혹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실내는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따뜻함의 정체였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은은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지의 온기가 제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우진 교수가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바닥 난방에 대한 제 호기심을 눈치챈 그는 온돌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제게 소개했습니다. 웨스트브룩 교수님, 이건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닙니다. 온돌은 수천 년에 걸쳐 완성된 과학입니다. 101층 높이의 타이페이 101 빌딩부터 작은 골목의 전통 가옥까지 도시는 마치 건축의 박물관 같았습니다. 그의 설명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의 저장과 방출, 공기의 대류, 복사열의 활용 등 정교한 과학적 원리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더구나 현대의 건축 기술로도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에너지 효율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온돌방의 온도 분포였습니다. 제 연구실에 설치된 온도 센서는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온도 차이가 겨우 2-3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공기 난방 시스템에서 흔히 발생하는 10도 이상의 온도 차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실내 습도 조절이었습니다. 영국이나 대만에서는 겨울철 실내 난방 시 항상 건조함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온돌방은 별도의 가습기 없이도 40-50%의 적정 습도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인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온돌의 복사열이 공기를 직접 가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온돌이 설치된 건물과 일반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물의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 실내 온도 분포, 거주자의 체감 온도, 습도, 변화 등 모든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거의 모든 면에서 현대의 난방 시스템을 능가했습니다. 한 달 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세미나에서 저는 제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에 대한 완벽한 해답입니다. 발표를 들은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브룩 교수님, 온돌의 진짜 비밀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절 한옥으로 안내했습니다. 현대식 건물에 적용된 온돌도 놀라웠지만 전통 한옥의 온돌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구들장이라 불리는 화강암 구조물은 열을 오랫동안 저장했다가 서서히 방출했고 방의 구조는 자연스러운 공기 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온돌방에서 잠을 잔 후의 경험이었습니다. 평소 허리 통증이 있던 제가 그날은 깊은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통증도 감소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는 온돌의 복사열이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중 하나였습니다. 3월이 되어 날씨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만 온돌에 대한 제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닌 미래 건축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만의 한파 사태를 겪은 후 이 시스템의 가치는 더욱 분명해 보였습니다. 온돌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저는 점차 그 과학적 원리에 깊이 매료되어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최첨단 연력학 실험실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과학으로 측정한 온돌의 열효율은 무려 85%에 달했습니다. 이는 최신 유럽식 난방 시스템의 열효율 6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효율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온돌이 우리 몸에 얼마나 이로운지를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온돌방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온돌방에서 주무시면 훨씬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었고 관절 통증도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최신 장비로 온돌방의 열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촬영했습니다. 마치 따뜻한 기운이 방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안는 것 같았습니다. 서양의 난방은 위에서 아래로 더운 공기가 내려오지만 온돌은 발밑에서부터 따뜻하게 데워주니 훨씬 더 건강에 좋았습니다. 전통 온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구들장이라는 돌에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이 구멍들이 열을 오래 간직했다가 천천히 내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 최첨단 기술로도 만들기 어려운 과학적 원리가 이미 수백 년 전에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직접 체험한 결과였습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 있는 온돌방과 서양식 난방을 사용하는 객실에서 각각 일주일씩 지내보았습니다. 온돌방은 한 번 데우면 12시간이나 따뜻함이 유지되었고 건조하지 않아 편안했습니다. 반면 서양식 난방을 쓰는 방은 자주 난방을 켜야 했고 공기가 건조해서 불편했습니다. 특히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보니 온돌방이 35%나 더 적게 들었습니다. 영국의 동료 교수들에게 이 결과를 보여주었더니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난방 방식을 왜 진작 몰랐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전문가들도 온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이에요. 미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여기 있었네요. 라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특히 한 전문가는 수천 년 전 한국인들의 지혜가 지금 전 세계가 고민하는 에너지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 문제를 연구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고민하는 온실가스 문제도 온돌이 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따뜻함을 만들어내는데 온돌은 다른 난방 방식보다 최대 40%나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한번 데워진 온돌은 오래도록 따뜻함을 유지하니 그만큼 연료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 잡지사에서 취재를 왔을 때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옛날 로마의 지혜를 되살려 르네상스라는 큰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한국의 온돌이 현대 건축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만들어낼 것 같네요. 이 말은 곧 전 세계 건축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하면서 더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온돌을 요즘 많이 쓰는 태양열이나 지열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배로 좋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난방 시스템보다 2배나 더 효율이 높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미래 에너지와 만나니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에서 마지막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기가 끊어져도 6시간 동안이나 방이 따뜻했습니다. 요즘처럼 에너지 걱정이 많은 때에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게다가 최소한의 연료로도 방 전체를 따뜻하게 데울 수 있으니 이건 그야말로 에너지 절약의 교과서였습니다. 6개월 동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다 보니 8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두꺼운 보고서도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다 담아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자연과 함께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옛날 기술이 아니라 미래 건축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요. 이제는 제가 이 놀라운 우리의 지혜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제가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8월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제 연구실 개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8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오래된 건물에 한국의 온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작업이 영국 건축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처음에 동료 교수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800년 된 건물의 구조를 바꾸는 게 과연 옳을까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연구 자료들을 보여주자 그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데이터는 공학부 교수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습니다. 케임브리지 공대 최고의 연력학 전문가인 마이클 브라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최첨단 기술로 이제야 연구하고 있는 것을 한국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완성했다니. 그의 이런 반응은 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실 개조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영국의 전통적인 석조 건물에 온도를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작업이었지만 한국의 기술자들의 조언을 받아가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800년 된 석조 바닥에 온도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기술진은 전통 한옥의 구들장 설치 방식을 현대적으로 응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개조가 끝나고 드디어 첫 가동을 시작했을 때 연구실을 찾은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마치 마법 같아요. 건축학과 대학원생들이 한 말입니다. 영국의 전통적인 라디에이터는 차가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생기는 자연대류 현상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온돌은 바닥 전체에서 올라오는 복사열로 실내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난방을 끈 후에도 6시간 이상 따뜻함이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전기 사용량이었습니다. 같은 크기의 다른 연구실과 비교했을 때 제 연구실의 전기 사용량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영국 최고의 공과대학에서도 이루지 못한 에너지 효율을 한국의 전통 기술이 달성한 것입니다. 연구실에 설치한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은 매일 이 놀라운 차이를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실내 공기의 질이었습니다. 영국의 오래된 건물들은 대부분 곰팡이 문제로 고민하는데 온돌이 설치된 후에는 실내 습도가 자연스럽게 조절되어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공대의 미생물학 연구팀이 이 현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곧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총장님께서 직접 제 연구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웨스트브룩 교수, 당신이 한국에서 가져온 것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군요. 이것은 미래를 위한 해답입니다. 총장님의 이 말씀은 곧 전체 교수회의의 화제가 되었고 대학 차원의 지원도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왕립건축학회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온돌의 영국 건축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오래된 건축물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온돌이 주목받았습니다. 위원회는 매주 제 연구실을 방문하여 데이터를 수집했고 그들의 보고서는 건축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BBC에서도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영국 건축의 미래가 되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위기로 고민하는 영국 시청자들에게 온돌은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송 이후 대학으로 문의가 쇄도했고 주말마다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영국의 혹독한 겨울은 온돌의 진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된 혹한기에 제 연구실은 케임브리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연구실들이 난방비 때문에 고민할 때 저희 연구실은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적의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학생들이 제 연구실로 몰려들었고 결국 24시간 개방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건축학과 학생들은 이제 제 연구실에서만 세미나를 하길 원했습니다. 교수님, 이곳에 있으면 마치 따뜻한 봄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난방비는 오히려 더 적게 든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한 학생은 자신의 졸업 논문 주제를 영국 건축에서의 온돌 적용 가능성 연구로 정했고 이는 학과 최고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온돌의 효과는 수치로도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겨울철 3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사용량은 기존 대비 47% 감소, 실내 온도 유지 시간은 3배 증가, 사용자 만족도는 95%를 기록했습니다. 이 결과는 영국 에너지 연구 협회지에 게재되었고 유럽 전역의 연구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건강 측면의 효과였습니다. 대학 의무실의 보고에 따르면 온돌이 설치된 제 연구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은 감기 등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는 온돌의 건강상 이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겨울이 깊어갈수록 온돌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의 조상들이 완성한 이 지혜가 이제는 영국 최고의 대학에서 미래의 해답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국 교육부에서도 이 성공 사례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다른 대학들도 온돌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영국은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난방비가 전년 대비 3배나 상승했습니다. 런던 타임즈는 이번 겨울 영국인 4명 중 1명이 난방을 포기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온돌 실험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제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놀랍군요. 이렇게 적은 에너지로 이토록 따뜻하다니. 그의 말에는 놀라움과 함께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오래된 건물들은 대부분 단열이 취약해 엄청난 양의 난방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온돌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열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기존 건물의 구조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해결책으로서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맨체스터의 한 요양원에서 시범적으로 온돌을 설치했는데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난방비는 60% 절감되었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도 온돌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이토록 훌륭한 기술을 몰랐던 걸까요? 한 의원의 질문에 에너지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때로는 미래의 해답이 과거의 지혜 속에 있나 봅니다. 한국의 온돌은 우리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그린 홈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온돌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범 사업으로 스코틀랜드의 한 마을이 선정되었고 100가구의 온돌 설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추운 날씨로 유명한 이 지역에서 온돌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영국의 유명 환경단체들도 온돌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 전체 가정의 10%만 온돌을 도입해도 연간 2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건설업계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건설회사들이 온돌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 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기술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건축 환경에 맞는 새로운 해결책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리버풀의 한 건설사는 양국의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온돌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영국의 태양광 기술과 한국의 온돌을 접목한 이 시스템은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고대 로마의 바닥난방 시스템과 한국 온돌의 비교 연구였습니다. 고고학자들과 함께 진행한 이 연구에서 온돌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진보된 시스템인지가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학계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옥스퍼드, 임페리얼 칼리지 등 영국의 주요 대학들이 온돌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기술이 현대 과학과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총장의 이 말은 온돌의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국 왕실의 관심이었습니다. 윈저 성의 일부 구역에 온돌 설치가 검토되기 시작했고, 이는 영국 언론의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800년 역사의 윈저 성이 한국의 지혜를 받아들이다라는 헤드라인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2025년 초, 제 연구실은 영국 전역에서 온 방문객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정부 관료, 건축가, 환경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그들은 모두 에너지 위기의 해답을 찾아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경험한 모든 이들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해답이었네요.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현대 사회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결정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위대한 발견의 여정에 제가 작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척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2025년 1월, 대만의 한파 사태를 겪은 후,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온돌의 가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술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연구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는 온돌의 연력학적 원리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분석 결과 온돌 시스템의 열 전달 방식이 기존 난방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온돌의 복사열 전달 메커니즘에 주목하며 이 시스템이 가진 에너지 효율성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한국 전통기술 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온돌을 포함한 한국의 전통 과학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전통기술의 과학적 원리를 현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잠재적 응용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만과 한국에서 수집한 연구 데이터들이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영국 왕실 건축팀은 윈저 성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온돌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와 데이터들이 그들의 예비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는 다양한 대안 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건축 및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전통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온돌 시스템도 그중 핵심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서 온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유럽의 기후와 건축 환경에 완전히 적용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온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점진적으로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CNN 등에서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에 대한 심층 기사를 통해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온돌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한 연구 논문과 인터뷰 내용이 이러한 기사들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고, 이는 온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온돌 시스템과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국 왕립의학회의 연구자들이 온돌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협력하여 진행한 연구 결과들이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로 돌아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의 전통 기술이 가진 놀라운 잠재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대만의 비극적인 한파 사건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이 여정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탐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온돌 시스템이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 하나의 철학적 접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 에너지의 순환,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는 이 시스템은 현대 건축과 에너지 분야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현대 건축과 에너지 분야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 제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흥미롭고 설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온돌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문화적, 철학적 접근을 보여준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에 깃든 자연과의 공존, 에너지의 순환, 그리고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는 지혜는 현대 과학기술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고 성공을 거두면서 저는 이 놀라운 시스템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사실을 넘어 온돌이 가진 근본적인 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싶었죠. 제가 한국에서 연구하면서 발견한 온돌의 과학적 원리는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서는 놀라운 연력학적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구들장이라 불리는 화강암 구조물은 열 전달의 완벽한 매개체로 제가 보기에도 현대 과학으로도 그 정교함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구들장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열 저장 및 방출 능력이었습니다. 이 돌은 마치 열량의 축전지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화강암의 미세한 기공 구조를 연구하면서 열을 저장하고 천천히 방출하는 독특한 특성에 놀랐습니다. 열을 가했을 때 돌의 분자 구조 내부의 열 에너지가 균일하게 분산되며 이후 점진적으로 주변 환경으로 열을 방출하는 메커니즘은 제가 지금까지 접한 어떤 난방 시스템보다도 정교했습니다. 온돌의 복사열 전달 원리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전통적인 대륙 난방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영국에서 익숙했던 난방 시스템은 뜨거운 공기를 위해서 아래로 순환시키는 반면 온돌은 바닥 전체에서 균일하게 열을 방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이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열이 전달되며 실내 온도 분포를 거의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온돌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을 넘어 건축 전체의 철학적, 과학적 설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통 한옥의 구조를 연구하면서 온돌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된 건축 설계를 발견했고, 이는 자연 환경과 인간 거주 공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놀라운 건축학적 접근이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의 연구진들과 함께 진행한 예비 연구 결과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획기적인 설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닥 구조와 재료의 선택, 열, 순환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했던 점은 온돌 시스템이 계절과 기후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열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효과적으로 열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이중적 기능을 가진 시스템은 그 자체로 첨단 엔지니어링의 걸작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구들장의 열 특성을 연구하던 재료공학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하면서 이 돌의 분자 구조가 열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메커니즘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화강암의 결정 구조가 열 에너지를 균일하게 분산시키고 점진적으로 방출하는 특성은 현대 과학으로도 완벽히 설명하기 어려운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온돌의 과학적 특성들은 제게 단순한 전통 기술을 넘어 미래 에너지 및 건축 분야의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온돌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진들과 협력하여 분석한 결과 온돌의 열효율은 기존 서양식 난방 시스템에 비해
최대 40%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같은 에너지 투입량 대비 온도 유지 시간이 훨씬 길다는 점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연력학적 측면에서 온돌의 복사열 전달 방식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난방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영국의 대부분의 난방 시스템은 뜨거운 공기를 위에서 아래로 순환시키는 반면 온돌은 바닥 전체에서 균일하게 열을 방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내 온도 편차가 최소화되며 인체에 가장 편안한 온도 분포를 만들어내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학적 측면에서의 연구 결과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들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온돌방의 놀라운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 발바닥부터 전달되는 균일한 열로 혈액순환이 촉진됨. 면역력 증가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로 면역 기능 향상. 수면의 질 개선 깊은 수면과 수면 중 체온 조절에 긍정적 영향. 관절 통증 완화 복사열로 인한 근육 이완 효과. 제 자신도 온돌방에서 지내면서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히 노인과 만성질환자들에게 온돌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도 온돌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 온돌 시스템은 같은 난방 효과를 위해 기존 시스템보다 35% 적은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전기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6시간 이상 온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온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만의 비극적인 한파 사건을 겪으면서 느낀 것처럼 극단적 기후 현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온돌 시스템은 미래 에너지 솔루션의 중요한 대안으로 보였습니다. 온돌 시스템이 단순히 난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간 전체의 환경을 조절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라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실내 습도 조절, 열순환, 에너지,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 난방 시스템을 뛰어넘는 통합적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제 건축 및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온돌 시스템을 미래형 지속 가능한 난방 시스템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와의 결합 가능성에서 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온돌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전통 기술이 아니라 현대 과학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대만의 비극적인 사건을 겪으며 시작된 제 연구는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한국인의 지혜가 오늘날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가 진행되면서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 글로벌 건축 혁신의 상징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건축가와 에너지 전문가들이 이 전통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특히 온돌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추운 기후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깊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건축 연구소들이 한국의 온돌 연구팀과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극한 기후 환경에 온돌 원리를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우메오 대학교 건축학과는 특히 흥미로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북극권에 위치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온돌 시스템의 열, 저장 및 방출 메커니즘을 심층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극한의 추위에서도 최소한의 에너지로 효율적인 난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건축 연구팀은 온돌 시스템을 원주민 주거 지역의 에너지 솔루션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추운 지역에 위치한 공동체들의 에너지 효율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온돌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과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도 흥미로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열대 기후와 건조 기후에서 온돌의 열 조절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적의 주거 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주목했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자국의 전통 난방 기술과 온돌을 비교 연구하며 새로운 형태의 통합 난방 시스템 개발에 나섰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전통 기술의 과학적 재해석에 대한 학술적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일본의 건축 연구소들은 자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이로리와 온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며 새로운 형태의 통합 난방 시스템 개발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호주의 지속 가능한 건축 연구센터에서도 온돌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 기후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거 시스템으로서 온돌의 잠재력을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연구와 관심은 온돌이 단순한 전통 기술을 넘어 미래 건축과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온돌 연구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는 이 시스템은 현대 문명의 패러다임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유네스코는 온돌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인류의 지혜를 대표하는 문화적 유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전통 기술이 현대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가치와 의미를 재정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온돌은 건축, 에너지, 의학, 심리학, 환경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기술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온돌의 건강상 이점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히 체온 유지를 넘어 면역체계 강화, 스트레스 감소, 혈액순환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온돌의 긍정적 영향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온돌 공간의 심리적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자연과의 연결성, 공간의 편안함 등이 인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정책 기반자들 사이에서도 온돌은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탄소 배출 감소, 에너지 효율성 향상,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창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온돌 시스템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온돌 기술이 단순히 기술적 솔루션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고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는 이 시스템은 현대 문명이 잃어버린 지혜를 일깨우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면서 느낀 것은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하나의 철학이자 접근 방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며 온돌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였습니다. 디자인 분야에서도 온돌의 철학은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건축가들은 온돌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에너지 효율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공간 설계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전통 기술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글로벌 맥락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 여정의 작은 연결고리가 되고 싶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 자원을 존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2025년 봄 유럽의 여러 연구팀들과 함께 온돌 기술의 유럽 적용 가능성에 대한 대규모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영국, 독일, 스웨덴의 건축 및 에너지 연구소들과 협력하여 온돌 원리의 현대적 재해석과 실제 건물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진행하면서 온돌의 놀라운 환경적 잠재력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고 있습니다. 제가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온돌 시스템은 기존 난방 시스템에 비해 최대 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김우진 교수와 함께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지구와 대화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며 열을 순환시킵니다. 마치 생명체처럼 호흡하는 건축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제 연구팀의 초기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가정의 10%만 온돌 시스템으로 전환되어도 연간 2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저 놀랐습니다. 한국의 조상들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렇게 지혜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너무나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의 연구는 단순히 기술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온돌은 우리에게 기술이 자연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특히 태양열 지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와 온돌 시스템을 결합할 경우 에너지 효율은 더욱 놀라운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우리가 지구와 맺을 수 있는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마치 대만에서의 비극적인 경험이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듯이 온돌은 우리에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술로 자연을 정복하려 하기보다 자연과 소통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로 자연을 정복하려 하기보다 자연과 소통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에 온돌은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도 훌륭합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이 시스템은 인간과 자연의 완벽한 공존 방식을 보여줍니다. 복잡한 기계 장치 없이 오직 과학적 원리와 자연의 흐름만으로 최적의 주거 환경을 만들어내는 온돌의 지혜는 현대 기술이 배워야 할 가장 근본적인 교훈입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효율을 창출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온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혁신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LA가 불타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로스앤젤레스를 덮쳤습니다. 시속 80km의 강풍이 불어닥치는 가운데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도시를 휘감았습니다. 특히 서부 해변가에서 목격된 토네이도 불기둥은 그야말로 지옥도와 다름없었습니다. 1만 4천 명의 소방관, 1,300대가 넘는 소방차, 84대의 항공기. 미국의 모든 소방 역량이 총동원됐지만 불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는 3년 전 2021년에 그 끔찍했던 산불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도 캘리포니아는 최악의 산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많은 이들의 기억에 깊이 새겨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FBI 전문가조차 생존 확률 제로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한 마리의 개가 보여준 기적 같은 구조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마리의 개가 그 거대한 불길 속에서 길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왜 그토록 많은 전문가들이 이 이야기에 주목하게 된 것일까요? 수천 년간 한민족과 함께 해온 진돗개의 놀라운 능력이 만들어낸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경찰국 소속 K9 트레이너 사라 핸더슨입니다. FBI 산하 특수구조견 트레이닝 센터에서 20년간 군용견과 경찰견을 훈련시켜온 베테랑 트레이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훈련시켜온 견종들은 독일 셰퍼드, 벨기에 말리노이즈, 네덜란드 셰퍼드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견들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훈련한 특수수색견 중 다수는 FBI와 국토안보부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국제군용견 대회에서도 수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20년 1월,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구조견 교육 컨퍼런스에 미국 대표단의 수석 트레이너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전 세계 최고의 군경견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우수한 견종들을 평가하고 최신 훈련 기법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 군용견의 과학적 훈련 방법론에 대해 발표를 준비했고 다른 국가들의 새로운 견종 개발 현황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각국의 대표적인 군용견들이 차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독일은 최신 혈통의 셰퍼드를, 벨기에는 더욱 강화된 말리노이즈를 선보였습니다. 모두 예상했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었습니다.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다 보면
견종들의 한계와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국 대표단이 데려온 순백색의 진돗개 진도리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사실 다소 의아했습니다. 현대의 군용견들은 대부분 강인한 체격과 위압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진도리는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 선입견은 진도리의 시범 훈련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진도리의 시범은 기존의 모든 훈련 패러다임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복종 훈련에서 진도리는 완벽한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인 군용견들도 높은 수준의 복종성을 보이지만 대부분 지속적인 보상이나 핸들러의 명확한 지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도리는 달랐습니다. 핸들러의 미세한 손동작이나 표정만으로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닌 진정한 지능과 통찰력의 표현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복합 임무 수행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군용견들을 특정 임무에 특화시켜 훈련시킵니다. 수색견은 수색에, 공격견은 공격에 집중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진도리는 수색, 추적, 경계, 구조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즉흥적으로 주어진 복합과제에서 진도리가 보여준 문제. 해결 능력은 제20년 경력에서도 본 적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설명에 따르면 진돗개는 한반도에서 수천 년간 순수 혈통을 유지해온 견종이라고 했습니다. 기원전부터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에도 그들의 동화 정책에 저항하여 순수 혈통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견종 보존의 차원을 넘어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낸 상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진돗개의 우수성은 단순한 역사적 자부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공개한 연구 자료들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DNA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진돗개는 현존하는 견종 중 가장 순수한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대부분 견종들이 인위적인 교배로 만들어진 것과 달리 진돗개는 자연스러운 진화를 통해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진돗개의 유전적 다양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순종견들이 근친 교배로 인한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진돗개는 건강한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과 한민족의 과학적인 사육 방식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결과였습니다. 진도라는 섬이라는 독특한 환경은 자연스러운 순종 보존을 가능케 했고 한국인들의 체계적인 관리는 근친 교배를 예방하면서도 우수한 형질을 보존해왔던 것입니다. 진도리의 외형은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순백의 피모는 최고급 비단 같은 광택이 났고 곧은 귀와 말린 꼬리는 완벽한 균형미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그의 체형에서 보이는 근육의 발달과 뼈대의 균형은 현대 군용견들의 과도한 근육질과는 달리 자연스러우면서도 효율적인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전통 건축처럼 인위적인 과시가 아닌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 맑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군용견들을 다루어온 제가 보기에도 그 눈빛에는 분명 특별한 지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현대의 군용견들이 보여주는 날카롭고 긴장된 눈빛과는 달리 진도리의 눈에는 깊은 통찰력과 평온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 한민족과 함께 해온 지혜가 응축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제시한 뇌구조 연구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MRI 분석 결과 진돗개의 전두엽 발달 정도는 다른 어떤 견종보다 뛰어났습니다. 특히 판단력과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부위가 특이하게 발달해 있었는데 이는 진돗개가 보여주는 뛰어난 상황 판단력과 안정적인 성격을 설명해주는 과학적 근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진돗개의 감각기관 발달이었습니다. 후각 세포 밀도는 셰퍼드나 블러드하운드에 뒤지지 않았고 청각과 시각의 정확도는 오히려 더 뛰어났습니다. 특히 야간 시력과 원거리 물체 인식 능력은 최고 수준을 보여줬는데 이는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사냥견으로 활약하며 발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돗개의 신경계 구조도 독특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조절 능력이 탁월했고, 이는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는 진돗개의 특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수천 년에 걸친 자연스러운 선택의 결과물이었으며, 어떤 현대적 훈련 기법으로도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학적 증거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견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반도의 자연환경과 한민족의 과학적 지혜가 수천 년에 걸쳐 완성한 걸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돗개는 그 완벽한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진돗개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즉시 한국 대표단을 찾아가 진돌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들려준 진돗개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나 군용견이 아닌 한민족의 정신과 문화가 집약된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었습니다. 특히 한 주인만을 섬기는 일편단심의 충성심은 다른 어떤 견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진돗개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오랜 역사 속에서 진돗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한민족의 동반자로 자리 잡아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진도라는 섬이라는 독특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들만의 특성은 어떤 인위적인 교배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귀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진돗개의 지능과 학습 능력도 놀라웠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보여준 훈련 영상에서 진돗개들은 복잡한 임무를 마치 인간의 의도를 완벽히 이해한 것처럼 수행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건 반사적 훈련의 결과가 아닌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진정한 지능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진돗개의 사회성이었습니다. 한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지면서도 가족, 구성원 모두와 깊은 유대를 형성하는 능력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가족 중심적 문화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돗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20년간의 군용견 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진돗개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도움으로 무궁을 입양하게 되었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선 중요한 사명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무궁은 한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었고 제가 그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입양을 결정하기 전 저는 한국에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무궁의 고향을 직접 보고 왜냐하면 제가 직접 데려오고 싶기도 하고 진돗개의 고향을 직접 경험하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견종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큰 사명을 띠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궁을 통해 보여진 진돗개의 가능성은 현대 과학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얼마나 운명적인 것이었는지는 그로부터 1년 후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 속에서 극적으로 증명되게 됩니다. 그때까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증명하려 했던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가 생사를 가르는 극한의 순간에 가장 빛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2020년 3월 저는 무궁과 함께 버지니아 주 컨티코에 있는 FBI 산하 특수구조견 트레이닝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군용견 평가와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매년 수천 마리의 군용견 후보들이 이곳에 문을 두드리지만 최종 선발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첫날 동료 트레이너들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시아의 토종 견종이 이곳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아시아 견종이 이곳의 평가 기준을 통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네바에서 보았던 무궁의 놀라운 능력을 떠올리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가는 총 12개 영역에서 100일간 진행됩니다. 기본적인 체력과 민첩성은 물론 상황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스트레스 대처 능력, 사회성, 학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곳의 평가는 단순한 명령 수행 능력을 넘어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기초 체력 평가였습니다. 4km 달리기, 3m 수직 장벽 등반, 폭 2.5m, 도랑 뛰어넘기 등 총 10개 종목을 연속으로 수행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군용견들은 이 과정에서 극심한 피로를 보이지만 무궁은 놀랍게도 전 종목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호흡 조절 능력이었습니다. 고강도 운동 후에도 안정된 호흡을 유지하는 모습은 마치 오랜 기간 특수 훈련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어진 민첩성 테스트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잡한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무궁은 기존 최고 기록을 무려 23초나 단축했습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의 방향 전환이나 불안정한 지형에서의 균형 감각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검사관들은 이러한 능력이 진돗개의 사냥견 혈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데 주목했습니다. 상황 판단력 테스트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상황에서 최적의 탈출 경로를 찾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 구조를 위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무궁은 이 과정에서 놀라운 직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훈련받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로 탈출 테스트였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미로를 설치하고 그 안에 목표물을 숨겨놓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냄새를 따라 무작위로 이동하지만 무궁은 달랐습니다. 마치 미로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탐색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로 탈출 시간은 기존 기록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스트레스 대처 능력 테스트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강한 소음, 발연탄, 불안정한 지형 등 극한의 상황에서도 무궁은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정확한 판단력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진돗개의 타고난 정신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사회성 평가에서도 무궁은 기존의 편견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한 주인만을 섬긴다는 진돗개의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작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는 기우였습니다. 무궁은 팀 훈련에서도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주었고 다른 견종들과의 협동작전도 완벽하게 수행해냈습니다. 100일간의 평가가 끝난 후 FBI 특수구조견 트레이닝 센터의 연구팀은 흥미로운 결과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군용견들과는 다른 진돗개의 특별한 특성들이 하나둘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센터의 동물행동학 전문가들과 수의사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된 것은 스트레스 대응 능력 평가였습니다. 고강도 훈련 상황에서 다른 군용견들과 비교 관찰한 결과 무궁은 놀라운 침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극한의 환경이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행 능력을 유지했는데 이는 독일 셰퍼드나 벨기에 말리노이즈와 같은 전통적인 군용견들과는 다른 특징이었습니다. 진돗개의 학습 패턴도 독특했습니다. 대부분의 군용견들이 반복 훈련을 통한 조건화된 반응을 보이는 것과 달리 무궁은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 경험한 문제 상황에서 학습된 해결책을 비슷한 다른 상황에 응용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체력 테스트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진돗개는 장시간의 임무 수행에서도 높은 집중력을 유지했고 특히 험준한 지형에서의 적응력이 뛰어났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산악 지형에서 사냥견으로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발달된 능력으로 보입니다. 대인 관계성 평가에서도 진돗개는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군용견들이 훈련병과의 관계 형성에 시간이 걸리는 것과 달리 무궁은 새로운 훈련병과도 빠르게 신뢰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한 번 형성된 유대관계는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었는데 이는 진돗개의 전통적인 충성심이 현대적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군용견 훈련 분야의 전문 저널에 게재되었고 구조견 훈련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재난 구조 상황에서 요구되는 침착성과
판단력 측면에서 진돗개가 가진 잠재력에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했습니다. 연구를 종합한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돗개는 안정적인 성격과 뛰어난 학습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우수하다. 이러한 특성은 재난 구조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발견들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는 이런 연구 결과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증명될 것이었습니다. 2020년 7월 FBI 특수구조견 트레이닝 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군용견 훈련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연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서구의 전통적인 군용견 훈련이 보여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견종의 특성을 연구하던 중 진돗개가 보여준 특별한 능력들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군경견 훈련은 독일 셰퍼드와 벨기에 말리노이즈로 대표되는 유럽의 방식이 주류였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힘과 절대적인 복종을 기반으로 훈련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예측 불가한 재난 상황이나 복잡한 구조 작업에서 한계를 보여왔고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행동과학팀의 전문가들과 함께 진돗개의 특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진도의 전통적인 사냥 문화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들은 진돗개가 단순한 사냥개가 아닌 사냥꾼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지능적인 존재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진도 지역의 전통적인 사냥 방식이었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이루어지는 사냥에서 진돗개는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며 사냥꾼과 협력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현재까지도 진도 지역의 오래된 사냥꾼들 사이에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통적인 훈련 방식을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진도 지역 사냥꾼들이 대대로 전수해온 훈련법에는 현대 동물 행동학의 핵심 원리들이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개의 자발적인 학습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은 현대 동물 훈련에서 강조하는 긍정적 강화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무궁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훈련 접근법은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상황 기반 판단 훈련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장애물 코스나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무궁은 훈련받은 패턴을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습의 응용력이었습니다. 무궁은 한 상황에서 배운 해결책을 비슷한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건 반사가 아닌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진돗개의 뛰어난 후각 능력도 새롭게 평가받았습니다. 블러드하운드나 셰퍼드에 비해 후각이 결코 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산악 지형에서의 방향 감각과 길찾기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험준한 지형에서 사냥견으로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발달된 특성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진돗개의 환경 적응력이었습니다. 진도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바다로 둘러싸인 험준한 지형을 가진 섬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진돗개는 날씨와 지형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행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무궁 역시 이러한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폭우나 강풍 속에서도 방향 감각을 잃지 않았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진돗개의 사회성도 독특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강한 경계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단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놀라운 협동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진도의 전통적인 집단 사냥 문화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진도의 오래된 사냥꾼들은 여러 마리의 진돗개와 함께 사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 과정에서 진돗개들은 서로 협력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무궁의 훈련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존의 군용견 훈련이 엄격한 규율과 반복 훈련을 통한 조건화에 중점을 뒀다면 진돗개의 훈련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지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큰 강점을 보였습니다.
훈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진돗개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학습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한번 경험한 문제 상황에서의 해결책을 비슷한 다른 상황에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이는 실제 재난 구조 현장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군용견 훈련 분야의 전문 저널에 게재되었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재난 구조 상황에서 요구되는 자율적 판단력과 적응력 측면에서 진돗개가 보여준 특성들은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반도에서 인간의 동반자로 살아온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들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 증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실험실이나 훈련장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그 능력이 증명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궁의 놀라운 능력이 알려지면서 FBI 산하 특수구조견 트레이닝 센터의 다른 트레이너들도 진돗개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진돗개의 놀라운 스트레스 저항성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군용견들이 고강도 훈련이나 극한 상황에서 쉽게 흥분하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것과 달리 무궁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버지니아 주립대학 수의학과 연구진은 진돗개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비 연구 결과 극한의 훈련 상황에서도 진돗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호르몬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장시간 지속되는 고강도 임무에서도 다른 군용견들에 비해 스트레스 반응이 현저히 적게 나타났습니다. 진돗개의 특징 중 하나는 높은 스트레스 내성입니다. 특히 장기간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보여주는 안정성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오랜 시간 걸쳐 형성된 특성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 주립대 수의행동학 연구팀은 이러한 관찰 결과를 군용견 훈련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다른 군용견들과의 비교 연구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의 적응력 테스트에서 진돗개는 독특한 특성을 보였습니다. 기존 군용견들이 훈련받은 패턴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진돗개는 상황 변화에 따라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면서 진도의 전통적인 사냥 문화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었습니다. 진도의 지리적 특성과 오랜 사냥 전통은 진돗개의 이러한 특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험준한 산악 지형과 변화무쌍한 해안 기후에서 사냥견으로서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높은 적응력과 독립적인 판단력이 발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진돗개의 유전적 순수성이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진돗개는 현존하는 견종 중 가장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도 순수 혈통을 지켜낸 한민족의 자부심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었습니다. 진도의 지리적 특성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은 자연스러운 순종 보존을 가능하게 했고, 험준한 지형은 진돗개의 뛰어난 체력과 판단력을 발달시켰습니다. 현지 조사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이러한 자연 환경이 최고의 군용견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훈련장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사냥 문화도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 발달에 기여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의 사냥은 고도의 판단력과 협동성을 요구했고, 이는 진돗개의 DNA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현대의 군용견 훈련이 인위적인 조건화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진돗개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이러한 능력을 발전시켜온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진돗개는 단순한 사냥개나 군용견이 아닌 한민족의 생활 문화 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일원이자 생존을 위한 동반자였고, 이러한 깊은 유대관계는 진돗개의 뛰어난 충성심과 지능 발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과학적인 개 사육 문화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사냥 장면에서도 진돗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이미 그 시절부터 체계적인 견종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2021년 7월 13일, 캘리포니아 플러머스 카운티의 새벽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FBI 특수구조견 트레이닝 센터의 캘리포니아 지부에서 마지막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던 저는 무궁의 미세한 행동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차분하던 그의 눈빛에 이례적인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귀는 평소와 다르게 예민하게 움직였습니다. 20년간의 전문가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당시 저는 무궁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돗개의 뛰어난 위험 감지 능력에 대해 수많은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실제 그 능력이 제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8시 15분, 첫 번째 화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같은 소규모 산불로 여겨졌지만 무궁의 불안한 몸짓은 계속되었습니다. 연구소의 최첨단 감지 시스템은 아무런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지만 수천 년 한민족의 지혜가 만들어낸 진돗개의 본능은 이미 다가오는 재앙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전 9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기상청이 예측하지 못한 강풍이 불어닥쳤고 이상 고온 현상과 맞물려 화재는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갈래로 나뉘어 퍼져나가는 불길은 마치 거대한 맹수처럼 연구소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연구소의 첨단 소방 시스템이 작동했지만 전력 공급이 끊기며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통신망도 불길로 인한 전파 방해로 두절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개발된 최첨단 기술들이 모두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무궁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간의 연구 결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천년의 지혜가 깃든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근육은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연구소는 거대한 불길에 포위되었습니다. 모든 대피로가 차단되었고 지하 대피소로 향하는 통로마저 짙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첨단 장비와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가였지만 그 순간 저는 한낱 자연의 위력 앞에 무력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무궁이는 달랐습니다. 다른 군용견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도 그는 놀라운 침착성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험난한 환경에서 수천 년간 단련된 진돗개의 강인한 정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궁이의 눈빛에는 이제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선 한민족의 역사가 만들어낸 고귀한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열기가 강해지는 가운데 무궁의 행동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진돗개의 뛰어난 공간 지각 능력과 상황 판단력을 수없이 관찰해왔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그의 능력은 그 어떤 실험 데이터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무궁이는 연구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익힌 공간 감각을 발휘했습니다. 평소의 훈련과 일상에서 보여준 뛰어난 기억력으로 비상구와 통로들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연기와 열기 속에서도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의 첨단 장비들은 모두 무력화되었지만 진돗개의 타고난 감각과 적응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무궁이의 판단력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제가 본능적으로 향하려 했던 비상구로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불과 몇 초 후 그 비상구 쪽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진돗개는 건물의 진동과 열기의 변화만으로 구조적 붕괴를 예측해낸 것입니다. 불길은 이제 연구소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던 모든 탈출구는 차단되었고 첨단 소방시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순간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무궁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고 마치 오랜 세월 이 순간을 준비해온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그때 무궁이가 제 소매를 물고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평소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지하 창고의 환기구였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뛰어난 후각으로 그곳에서 불어오는 미세한 공기의 흐름을 감지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단순히 탈출구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불길의 확산 경로를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대피 경로를 계산해낸 것이었습니다. 환기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무궁이의 판단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제가 주저할 때마다 그는 마치 오랜 사냥꾼의 지혜를 가진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과 각도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수천 년간 단련되어 온 진돗개의 능력이 극한의 상황에서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경이로웠던 것은 무궁의 정신력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유독가스 속에서도 그의 집중력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민족이 진돗개에게 전수해온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 일편단심의 충성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지하 통로의 출구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마치 지옥과도 같은 불바다였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돗개의 더욱 놀라운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지하 통로를 벗어났을 때 마주한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연구소 주변은 이미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짙은 연기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나 보호 장비 없이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궁이는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궁이의 냉철한 판단력이었습니다. 제가 본능적으로 도로 쪽을 향하려 했을 때 그는 단호하게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무궁이는 바람을 등진 방향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도 그의 후각은 정확히 작동했고 산소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곳을 찾아내며 전진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예민한 감각이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계곡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무궁이는 마치 이 지형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것처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택했습니다. 불길이 번질 때마다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했고 때로는 잠시 멈춰 상황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이는 수백 년간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사냥견으로 활약해온 진돗개의 본능이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1시간가량의 필사적인 탈출 끝에 우리는 마침내 안전지대에 도달했습니다. 진화대와 구조대가 이미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엄청난 산불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닌 진돗개가 가진 타고난 능력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우리가 택한 탈출 경로가 유일하게 열려있던 안전한 통로였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방향은 산불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무궁이의 판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진돗개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산불 현장에서의 구조 이후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문가로서 진돗개를 연구하던 제가 이제는 한 생명의 은인으로서 진돗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감상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전 세계의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조 후 며칠 동안 저의 이야기는 플러머스 카운티의 지역신문, 플러머스 뉴스를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명견 주인의 목숨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곧 캘리포니아의 주요 언론들이 이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적적인 생존 이야기로 다뤄졌지만 제가 그동안 진행해온 연구 자료들과 결합되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무궁이 보여준 판단력이었습니다. 산불 현장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우리가 택한 탈출 경로가 유일하게 가능한 안전한 통로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의 기상 조건, 불길의 확산 경로, 지형적 특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그것은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첨단 장비도 전문가의 판단도 아닌 한 마리 진돗개의 본능이 이를 찾아낸 것입니다. FBI 특수구조견 트레이닝 센터는 즉시 진돗개 연구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와 실제 구조 상황에서의 경험이 결합되어 새로운 재난 구조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강조된 것은 동물의 본능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한국의 전통적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무궁의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견의 활약을 넘어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서구의 훈련 방식이 명령과 복종에 중점을 뒀다면 진돗개는 상호 신뢰와 자발적 판단에 기반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산불 이후 저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20년간의 군용견 훈련 경력과 연구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는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무궁이는 저와 함께 미국 전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날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아무런 자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제 곁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불길 속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한민족과 함께하며 발전해온 지혜였고 인간을 향한 순수한 충성심이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견종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자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선 플러머스 카운티의 작은 신문에 실린 우리의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역 소방서장이 직접 진돗개의 판단력을 높이 평가하는 인터뷰를 했고 이는 소방 전문 저널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특히 극한의 화재 상황에서 보여준 무궁의 뛰어난 상황. 판단력은 재난 구조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수의과 대학에서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산불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무궁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진돗개가 보여준 공간 지각 능력과 위험 상황에서의 판단력에 주목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수의학계에 작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진돗개의 두뇌 구조와 감각기관의 발달 정도는 기존에 알려진 어떤 견종과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뇌파 패턴은 일반적인 개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한반도의 험난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발달된 특성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이 연구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산불 시즌에 대비한 특수 구조견 프로그램에 진돗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소방관들은 특히 진돗개가 보여준 연기 속에서의 방향, 감각과 피난 경로 선택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점차 과학 저널리스트들의 관심도 끌기 시작했습니다. 과학 전문 매체에서 진돗개 직관력의 과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진돗개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기사는 온라인상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다른 과학 매체들도 이 주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언론들도 이 소식을 접하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진돗개가 미국의 최신 장비들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보여준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1000년 이상 이어져 온 한국의 토종견이 현대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은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수의사협회는 정기 학술대회에서 진돗개의 재난 구조 능력에 대한 특별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동안의 연구 데이터와 실제 경험을 결합한 발표를 했고 이는 수의학계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동물의 본능적 능력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주 한두 차례씩 소방서나 구조대를 방문해 강연을 합니다. 무궁이와 함께하는 이 강연에서 저는 진돗개의 우수성을 과학적 데이터로 설명하지만 사실 가장 큰 설득력을 가진 것은 바로 무궁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의 맑은 눈빛과 당당한 모습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저의 연구실에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진돗개 입양 문의가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답변합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오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가정을 찾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작은 불씨가 되어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큰 불빛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날 불길 속에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무궁의 용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